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휴대폰 및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김로코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쪽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랑 저희 제 커버리지 안에서 추천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부터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대형주 중에서 투자 우선순위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스마트폰이 5G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MLCC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플레이어들 중에 거의 탑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수혜를 기대했었는데,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당장 지금 1분기부터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보다 저희가 투자 우선순위를 좀 밑에다 둔 이유는 이것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애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부담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80%가 넘고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LG이노텍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LG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를 상대적으로 이 구간에선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주력 아이템인 MLCC의 평균 판매 단가 추이입니다. 삼성전기 측 ASP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 단위 MLCC ASP를 같이 그려놓은 데이터고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게 지금 2017년 수준이랑 지금 수준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한 25%에서 30% 정도 평균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구간 안에서 삼성전기가 뭔가 자체적으로 믹스 개선에 의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때만 해도 삼성전기 MLCC 안에서 차량향으로 나가는 MLCC가 2%가 채 안 됐다면 지금 2019년 연간으로는 거의 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향이 보통 IT보다 적게는 뭐 두세 배, 많게는 네다섯 배 정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비싼 제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블렌디드 ASP가 과거 대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요 구간에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재고도 적정 재고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가동률은 80% 초반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일반적인 IT 성수기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안에서 스마트폰 같은 수요들이 생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삼성전기의 MLCC 가동률은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은 과거 대비 높아져 있는 ASP 상태에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삼성전기가 좋았던, 그러니까 호황, MLCC 호황인 업황 안에서 영업이익률을 보통 이제 10자리 10%대 중반대 정도를 기록했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중후반 혹은 10% 후반까지도 시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기 MLCC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당장 지금 1분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삼성전기 MLCC 매출액의 중하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고요. 그걸 또 스마트폰으로만 국한시키면은 20% 정도가 삼성전기 MLCC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중국 스마트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도요.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장은 그 고객사 측에서부터 주문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지금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그렇게 스마트폰이 판매가 부진하고 출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MLCC 쪽에 대한 주문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걸 고민해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재고 레벨 자체가 적정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 연간으로 내내 물량이 줄어들었고 출하량도 감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고 레벨 자체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조금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재고가 낮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조금 재고를 쌓아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일단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문제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MLCC를 만드는 업체들한테도 생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도 문제가 있지만 공급도 같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MLC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 중국 쪽 비중이 한 2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서 생산 차질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꺾이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MLCC의 나머지 업체들의 MLCC 공급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세이프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화가 된다면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삼성전기가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주가 조정 구간을 매수로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말씀드렸고요. LG노텍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LG노텍은 추천을 조금 덜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 업체들 조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휴대폰 전자부품 섹터 안에서 이제 소섹터를 뭐 기판 쪽이나 수동 부품 쪽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기판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판 쪽 안에서도 패키지 기판 쪽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별 코멘트로 정리를 조금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패키지 기판 쪽에 해당할 수 있는 종목이 대덕전자와 해성DS가 있습니다. 지금 패키지 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죠. 2018년 하반기부터 이비덴이랑 신코와 같은 일본 업체들이 최상단 패키지 기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최상단 이외의 영역에 있는 패키지 기판을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패키지 기판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탑티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세컨티어로 분류되는 뭐 대덕전자, 해성DS한테까지도 지금 수혜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 업황은 올해 및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패키지 기판 안에서도 비메모리향과 메모리향 패키지 기판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메모리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당연히 메모리 쪽으로 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가 올해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GDDR6라는 이제 그래픽 관련된 DDR인데요. 요게 이제 GDDR5에서 GDDR6로 넘어오면서 패키지 기판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 사양이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도 같이 동반 개선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2019년 하반기부터 캐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연간으로 2020년 연간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래픽 DDR이고요. 이제 메인 DRAM인 DDR5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께나 내년 연초에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하가. 그렇게 되면은 2021년에는 또 이 DDR5 쪽으로 올라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는 효과가 내년에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메모리 기판 쪽 업체들이 확실히 좋다. 올해는 GDDR, 내년에는 DDR5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덕전자, 해성DS 모두 다 이 메모리향 패키지 기판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고 대덕전자의 전체 매출 중에 50%가 제가 말씀드린 패키지 기판이고요. 해성DS는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미
수혜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해성 DS는 캐파 증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캐파 증설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이제 일어났던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캐파 안에서 조금 라인을 조정해서 이 메모리향 쪽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은 부분은 뭐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조금 봐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주 안에서는 최선호주로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덕전자는 사실은 이제 분할 이슈가 있어요. 3월 말에 아마 이제 분할이 돼서 5월에 재상장이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것들은 사업회사, 그러니까 분할이 된 후에 조금 이쪽에서 말씀 따로 드릴게요.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이제 나뉘어서 재상장이 될 텐데, 지금 분할 비율로만 놓고 보면은 대덕전자가 아마 8천억 원저리에 있을 텐데 뭐 한 3천억 초반과 5천억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재상장이 될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 사업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9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순이익단에서도 뭐 한 750억에서 800억 사이는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사실 PER 10배만 줘도 8천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억에 근접한 시총이 8천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홀딩스가 과연 3천억 초반이 되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가치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가 합산 기준의 대덕전자 시총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지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Y솔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지분 같은 경우에도 한 뭐 15% 정도는 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지분 가치로만 봐도 Y솔이 1000억 초반이고 30% 감안해서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8천억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5천억 초반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500억 이상, 600억 정도의 시총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1700억, 1800억 정도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현금을 아마도 뭐 한 1000억 중반 정도는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럼 사실 이론상으로만 놓고 보면 현금과 자회사 가치만으로도 3천억 초반이 이제 설명은 되는데, 사실 이거를 고스란히 다 받진 못해요. 뭐 당연히 시장에서는 현금과 지분 회사 가치를 고스란히 다 인정해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할인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천억 정도는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산 기준으로 결국 1조는 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고, 지금 시총이 8천억이기 때문에 합산 기준 1조까지는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 이벤트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할 전부터도 매수해 놓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분할이 불편하시다면 분할 이후에 요 사업회사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